네, 안녕하세요. KBS 한국어 능력 시험을 준비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 해커스에서 강의하고 있는 최수지입니다. 오늘 68회 시험이 치러졌는데요. 시험 보고 오신 분들 시험 보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항상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를 하더라도 시험을 치르는 과정은 굉장히 힘이 들고 진이 빠지는 과정이죠. 그래서 오늘 시험 치르신 분들 지금 이 시간쯤에는 완전히 탈진해서 그냥 털썩 주저앉아 계실 텐데요.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결과가 분명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러저러한 이유로 다음 시험을 또 준비하셔야 되는 분들은 이번 시험 바탕으로 다음 시험 준비 전략 다시 한번 짜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또한 이제 새롭게 KBS 한국어 능력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기출이 바이블이다 라는 것 우리 모두 알고 있으니 이번 시험 어떻게 출제되었는지에 따라서 우리 공부 방법과 그 정도를 가늠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빠르고 정확한 총평, 해커스 KBS 한국어 능력 시험 총평과 함께 오늘 시험 어떻게 출제됐고 어느 정도의 공부, 어느 정도의 전략이 필요한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 과목별 난이도 좀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출제 유형 어땠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오늘의 문제 어떤 것들 출제되었는지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음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어떠한 꿀팁들을 가지고 준비했을 때 조금 더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죠. 먼저 이번 시험 총평의 과목별 난이도를 지난 시험과 비교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험의 특징은 바로 듣기평가가 꽤나 쉬웠다라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들께서 이 듣기평가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말 이렇게 쉬워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아주 모든 문제의 정답이 수월하게 들려 써야 한다. 혹시라도 여러분 이 말씀 들으시면서 나는 헷갈리는 문제 있었는데 뭐 이렇게 걱정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진짜 아무리 많이 받으려도 한 문제 정도 빼고는 여러분들께서 크게 못 들었어. 무슨 말을 묻는지 모르겠어. 뭐 이렇게 생각될 만한 문제는 사실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꽤나 문제 난이도 쉬웠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한 여러분들께서 읽기의 난이도 어렵게 느끼셨다면 자연스럽습니다. 실제로 많은 제시문들이 우리가 꽤나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만한 그런 주제의 글이었고요. 또한 전체적으로 제시문의 길이도 만만치 않았어서 여러분들이 읽기 파트 수행하시는데 꽤나 어려움이 느껴지셨을 겁니다. 그 밖에는 어법 파트와 관련해서 이전에 자주 출제되던 지점들 말고 약간 드물게 출제되던 지점들이 이번에 거론되는 지점들이 좀 있어서 이 부분 조금 생소하게 느끼지 않으셨을까. 너무 기출 위주로만 공부하셨던 분들은 조금 어려움 겪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전체적인 난이도 자체가 뭐 엄청나게 달라졌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요. 한마디만 말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부탁하신다면 무엇보다도 여러분 점차 더 이 읽기 파트, 비문학 독해에 대한 부담감을 더 크게 느끼시는 게 맞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읽기 파트의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꽤나 높았습니다. 이번 회차만 본다면요. 그리고 어법 뭐 여전히 우리한테 부담스럽고 힘들죠. 다만 어법 같은 경우에는 그 범위를 조금 더 늘려야 한다는 점에서 읽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 깊이를 좀 더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다음 회차 시험 준비하신다면 조금 더 폭넓게 그리고 조금 더 열심히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험도 역시 영역별로 문제 구성은 동일하게 제시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그러하듯이 1번부터 15번까지가 듣기 말하기였고요. 그 다음에 16에서 30번이 어휘 파트였습니다. 뭐 늘 출제되던 대로 골고루 출제됐고요. 어법 파트의 문제가 역시 15문항 차지하고 있고 쓰기 파트 그리고 창안 파트가 다시 15문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쓰기 파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지난 회차부터 뭔가 달라졌다라는 것을 아마 느끼셨을 텐데 쓰기 파트가 원래 쓰기 순서대로 그렇죠. 글쓰기 계획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개요 작성, 그다음에 자료 활용 방안 그리고 직접 쓰기와 퇴고 과정을 거치는 순서대로 문제가 출제되었었는데요. 지난 회차부터는 아예 글을 주고 나서 이 글을 쓰기 전에 어떤 것들을 계획했었겠니?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들로 문제 순서가 좀 아예 바뀌어서 약간 어색하게 느끼셨을 수 있는데 뭐 우리가 문제를 푸는 과정 자체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 확인하셔야 되겠고, 창안 파트의 문제도 여전히 그 자리에서 출제됐는데요. 우리한테 도저히 뭘 물어보는지 모르겠는 아주 모호한 문제는 이번에는 거의 없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늘 그렇듯 역시 61번부터 90번까지 읽기 파트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91에서 100번까지 국어문화 문제로 구성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국어문화 파트라고 하는 게 거의 그 각 문항별로 문제들이 고정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도 뭔가 출제자의 고심이 좀 보이기는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정말 이제 진부하게 접근하기에는 출제자도 이 안에서라도 어떻게 좀 바꿔보고 싶다라는 것들이 여실히 느껴지는 문제들이 좀 있기는 했어서요. 어찌됐건 뭐 큰 틀 자체는 변하지 않았으나 우리가 이러한 순서와 문항의 비중 같은 것들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충분하게 공부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조금 더 전략적인 우선순위 매겨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영역별 구성을 이렇게 그래프로 보더라도 그렇죠. 일단 듣기 파트가 굉장히 큰 비중 차지하고 있고, 듣기 파트와 나머지 파트들은 다 동일한 비중 차지하고 있고, 읽기 파트 같은 경우가 상당히 큰 비중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트별로 오늘의 출제 문제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듣기 파트에서 그렇죠. 그림이 기억나실 텐데 진주 귀고리를 한 소녀라든가 아니면 미술관 옆 동물원 그 사랑의 엘가라는 음악과 함께 들려주었던 이 영화 이야기 있었고요. 그리고 시 제목 물어보는 문제 이런 것들 뭐 굉장히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쉽고 명확하게 정답 확인할 수 있었고, 다만 저는 오히려 이번 회차에서 가장 의외였던 건 긍정 발문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즉 적절한 것을 물어보는 문제가 유독 눈에 많이 띄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대체로 문제를 풀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을 보통 풀다 보니까 적절한 것을 물어보는 문제에서 하는 순간 명확하게 체크하지 않고 있다가 희한한 답을 골라버리는 이런 실수들을 종종 하게 되는데요. 이번 회차가 아마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긍정 발문이냐 부정 발문이냐 이런 거 관성적으로 부정 발문일 거다라고 생각하고 푸셨다면 다시 한번 우리 기본으로 돌아가서 뭘 묻는지에 대한 명확한 확인해야 되겠다라는 것 큰 교훈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듣기 말하기가 합쳐져서 나오는 6번에서 15번까지의 문제는요. 화면 해설 작가와 관련해서 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거, 그리고 드라마 대본 들려주고 있죠. 그래서 많이 뭐 아버님 이 나이에 무슨 재혼이세요 뭐 이런 거 아주 재밌게 들었고요. 그리고 파우 차이와 김치의 차이, 그리고 촉법 소년 연령 하한에 대해서 반론하는 내용의 강연이 있었고요. 대형견 입막의 착용과 관련해서 역시 찬반 토론과 관련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듣기 말하기 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지시문에 두 문제가 함께 걸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부담스러울 수는 있는데요. 이번 회차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시문의 내용 자체에 엄청나게 많은 정보량이 담겨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실제로 문제화되는 지점으로만 대본이 구성되어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선택지도 짧았고 3자 대화 문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통 김 과장, 이 부장, 박대리 이런 식으로 3명이 나와서 대화를 하고 이 과정에서 문제의 원인이 뭐였냐, 해결책이 뭐냐 이런 거 물어보는 문제들이 꼭 하나씩 들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다 두 사람 간의 대화였어서 드라마 대본에서 이제 3자 대화가 나온 것처럼 구성이 됐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빠진 것 같은데요. 드라마 대본은 너무나 쉽게 들렸기 때문에 3자 대화 문제가 출제되지 사실상 않은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말하기 방식 문제 해결 방법이 그나마 변별 지점이 될 텐데요. 우리가 두 개의 문제가 한 세트잖아요. 짝수 문제가 듣기 문제고 홀수 문제가 말하기 문제인데요. 보시면 말하기 전략과 관련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야기를 처음 시작할 때의 전략, 이야기를 마무리할 때의 전략 이런 것들을 각각의 선택지에서 모두 다 묻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듣기 문제를 풀면서 이 문제와 문제 사이에 생기는 여백 시간들을 그냥 듣기 말하기 세트를 푸실 때는 온전하게 다음 문제에 쏟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늘 드리지만 한 번 더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뒤에 있는 어휘 문제, 어법 문제 또는 국어문화 문제를 문제와 문제 사이에 그 휴지 시간에 자꾸 왔다 갔다 하시면서 푸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일단 문제 난이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안 틀리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또한 두 개의 문제, 특히 말하기 전략
우리가 듣기 문제를 다 풀고 나서 그 다음 내용 가지고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실상 선택지 10개를 미리 봐두고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휘 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들이 출제되었습니다. 신체와 관련된 단어 늘 나오죠. 한자어 고유어, 한자 병기와 관련해서 뭐 이러한 어휘들이 출제되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런 어휘들은 사실 거의 다시 만날 애들이 아니니까 일단 이 정도 수준의 애들이 나왔구나 라는 것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듣도 보도 못했던 단어들이 있는지 요거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얘네는 그냥 아예 소거하시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와서 새롭게 뭔가 그동안 전혀 몰랐던 어휘를 하나씩 더 외워가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어디선가 들은 적 있고 본 적 있는 어휘 중심으로 공부하시는 게 맞겠고요. 그리고 한자 병기 문제 같은 경우에 뭐 관용과 관련해서 관용 차량할 때의 관용은 벼슬 관자 이런 거 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셨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한자를 다이렉트로 물어보는 문제는 우리 신경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어휘들 뭐 귓밥이라든가 오금이라든가 뭐 천추의 한이다 뭐 굴지 뭐 이런 뭐 무엇을 향상시키다 높이다 개량하다 이반하다 이런 식의 표현들 여러분들이 뭔가 어디선가 들은 적 있는 아이들일 확률이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한자어냐 고유어냐와 무관하게 본 적 있는 애냐, 본 적 없는 애냐, 본 적 없는 애면 우리 과감하게 내려놓겠고요. 본 적 있는 애들 중심으로 다시 한번 명확한 의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전하다 이런 표현은 좀 낯선 표현이죠. 근데 이게 얌전하다 이런 뜻인데 그런 느낌이 들지 않는 어휘여서 그 뉘앙스 자체가 약간 실제로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랑 조금 다르게 느껴질 확률이 매우 높아서 아마 오답 발생률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유어와 한자어 같은 경우도 가하다, 더하다, 뭐 비하다, 견주다 이런 표현들 여러분들이 못 들어보셨을 리 없고요. 맥락적으로 살펴봤을 때 웬만큼 정확하게 읽어서 외워서가 아니라 읽어서 해결 가능한 어휘들이 출제되었다라는 것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동음의, 이의어 같은 경우 그리고 말과 관련된 속담, 한자성어, 관용구 이런 애들도 늘 나오던 애들 여러분들이 문제 유형이 전혀 달라지지는 않았다. 다만 이 중에서 내가 어떤 어휘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어떤 어휘를 놓고 갈 거냐 이런 거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한자어 순화어, 외래어 순화어가 이제 언제부턴가 완전히 자리를 잡아서 늘 한 문항씩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왼쪽이건 오른쪽이건 한 단어는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한쪽 단어 알고 있는 애들은 나머지 한쪽은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가료라는 말은 원래 치료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치료라는 말 알고 있으니까 가료라는 표현들 이런 거 우리 교재 중심으로 좀 살펴보실 것을 권하겠습니다. 일단 문제 유형은 거의 고착화되어 있다고 볼 만큼 아예 정해져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어느 수준의 어휘를 봐야 될 것인가인데 우리 본교재 수업하면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본 적 있는 어휘 중심으로 예문 중심으로 살펴두셔라. 너무 막 이런 단어도 나오네 저런 단어도 나오네 하면서 그 범위를 넓혀가는 방식의 공부가 저 개인적으로는 감사하지만 여러분에게 유용한 공부는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법과 관련해서도 역시 기존에 나오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는데요. 일단 맞춤법 띄어쓰기 늘 나오던 대로 나왔고요. 복수 표준어가 아닌 것 골라라 이런 문제 나왔었고요. 그리고 역시 맞춤법이 다시 한번 나오네요. 사이시옷과 관련해서도 정말 빼놓지 않고 이번에 사이시옷은 거의 2문제가 나왔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1.5문제 정도의 구성을 이루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점적으로 다루었던 문법 사항들 늘 그대로 나왔습니다. 다만 약간 특이했던 지점, 겹받침의 발음, 이런 거 정도가 늘 우리가 공부했던 범주 안에 들어있기는 하지만 아주 빈도수가 높았던 지점은 아니어서 이런 것들 물어보는 문제가 그나마 조금 눈에 띄는 문제였고요. 의문의 변동과 관련해서 된소리 되기, 경음화 관련된 문제, 우리가 그동안 무슨 다른 어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든가 동화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왔던 것처럼 경음화 문제 나오는 거 전혀 어색하지 않죠. 그동안 9구단 문제가 계속 나왔는데 3단을 묶건 7단을 묶건 우리가 9구단 문제가 나온다는 거 알고 대비했으니까 전혀 문제 없었던 것처럼 의문의 변동과 관련해서도 늘 그 정도 수준에서 어디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지점이 출제되었습니다. 로마자 표기법과 외래어 표기법 같은 경우도 웬만큼 기본적인 어휘 우리가 본교재 통해서 그래도 살펴볼
법한 어휘들에서 출제되었다. 이전에는 막 드라마 제목이 나오거나 음식 이름이 나오거나 뭐 이렇게 아주 특이한 표현들이 나왔던 회차들도 있는데요. 지난 회차부터 이제 뭔가 전형적이고 본래적인 형태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문장 부호의 특징, 그죠? 문장 부호의 쓰임새 관련해서도 마침표가 나왔다가 쉼표가 나왔다가 줄표가 나왔다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오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이고 전형적인 문제들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번 회차에서는 약간 표기보다 발음과 관련된 문제들이 조금 더 비중이 이전보다 높아졌다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데, 사실 이거는 그냥 굳이 말하자면 그렇다라는 거지, 어차피 우리가 공부해야 할 범주 안에 있는 문제라는 측면에서는 뭐 전혀 문제가 없다, 전혀 이상하지 않았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어휘어법 파트가 이렇게 출제되었고요. 그 다음에 쓰기 파트, 그쵸? 이것도 계획하기, 자료 활용 방안 문제, 표현하기, 퇴고하기 역시 쓰기 순서에 따라서 그대로 출제되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전에는 그냥 계획하기부터 문제가 출제됐다면 이제는 아예 완성된 글을 먼저 보여주고 이런 글을 쓰는데 어떤 계획이 전제되었겠느냐 뭐 이런 거 물어보는 형태로 순서가 이렇게 뒤바뀐 것처럼 문제가 출제되었으나, 우리가 문제를 푸는 과정이 달라지지 않았고 우리가 문제를 푸는 데서 뭔가 행동이나 생각이 달라져야 할 지점은 전혀 없다라는 것, 완성된 글이 먼저 제시된 정도, 뭐 이런 게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문제 되겠고요. 그리고 자료 활용 방안 뭐 이런 문제들도 자료만 주고 문제를 풀게 했던 적도 있었는데, 독해 제시문이 먼저 제시되다 보니까 독해 제시문에 대한 숙지가 먼저 이루어져야 문제를 푸는데 조금 더 용이한 상태? 뭐 이러한 경향을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어찌됐건 우리한테 뭔가를 좀 더 읽게 한다라는 것 정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안 문제 같은 경우 그림과 텍스트로 주어져 있거나 그림으로만 주어져 있거나 또는 조건에 맞는 글쓰기 뭐 이런 것들이 여전히 출제되었는데요. 조건 자체가 크게 복잡하지 않았어서 뭐 이런 조건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정오답이 확 갈라지고 뭐 이러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회차처럼 도저히 이게 뭘 물어보는 건지 모르겠는, 이 그림으로 도대체 뭘 상상하라는 건지 모르겠는 뭐 이런 문제는 출제되지 않았어서 그림만 주어지는 문제도 상식선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랑 같이 확인하겠고요. 그리고 이론적 지식 묻는 문제 감소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조건에 해당하는 개념을 알고 있었어야 했는가, 이런 거 물어보는 문제는 이번에는 크게 보이지 않는다 라는 것도 확인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 이제 복병인 읽기로 넘어가서 문학작품 같은 경우 시에서는요, 김기림의 연륜이라는 현대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소설 같은 경우에는 김훈의 칼의 노래 출제되었습니다. 근데 두 작품 다 여러분들이, 칼의 노래는 유명한 작품이기는 하지만 직접 꼼꼼히 읽어보신 경험은 아마 많지 않았을 것 같아서 사실상 낯선 작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고, 제시문의 길이가 꽤 길었어요. 소설 제시문에서. 그래서 긴 제시문을 읽는 것 자체가 그냥 그거 자체로 너무 부담을 크게 느끼시는 분들한테 불리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표현이 아주 막 이렇게 친절한 어휘들, 아주 깔끔한 문장들, 이러한 제시문이 아니었었고, 사실 이 김훈의 칼의 노래라는 작품은 한 문장 한 문장이 굉장히 무게감이 있고 밀도 높은 문장들로 구성되어 있는 제시문이었어서 여러분들이 읽기가 시간적으로 에너지상 엄청 많이 좀 걸렸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어렵진 않았는데요. 어쨌든 제시문에서 느껴지는 부담감이 꽤 컸다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비문학 파트 꽤 어려웠죠. 이 비문학 파트가 동물과 인간 간의 차이, 그쵸? 이게 이렇게 설명해 놓으니까 되게 쉬운 얘기 같은데, 그쵸? 동물의 어떤 인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디까지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 뭐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달라졌는지 뭐 이런 얘기였었고요. 그 다음에 환경이 달라져서 이제 지식의 범주가 어디까지로 정해져야 하는가. 고전 시대에는, 고전주의적인 입장에서는 이런저런 방식으로 지식을 쌓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이제는 완전 디지털 환경으로의 변화에 따라서 어떤 노하우 같은 것들도 지식의 범주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얘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제시문 모두 인문사회 제시문 치고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당연한 이야기들을 하는 제시문은 아니었어서 읽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양자역학 나와가지고
양자역학의 양자만 봐도 우리가 이제 막 알러지 반응이 생기곤 하잖아요. 여러 차례 봤음에도 불구하고 볼 때마다 모르겠는 게 바로 이 양자역학인데요. 그와 관련해서 EPR 가설, 그렇죠. 아인슈타인 나오고 뭐 이러면서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또 점탄성체의 특성과 관련해서는 개념어가 너무 많이 나와서 뭐 응력, 뭐 탄성, 뭐 이런 거 여러 가지로 개념어들이 많이 나와서 이것도 읽기 힘들었을 것 같고, 딜레마 현상은 우리가 찬찬히 읽으면 충분하게 이해될 만한 글인데 이쯤까지 오면 이제 막 거의 멘탈이 상당히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딜레마 현상도 이거를 지금 죽이려는 의도가 있는 건가, 죽게 내버려 두는 건가, 뭐 이거 관련해서 헷갈리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뒷부분에서 한국어 단어의 특징, 알아야 면장을 하지, 뭐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또 읽기가 쉽지 않은, 그래서 정말 모든 제시문들이 이건 정말 쉬웠죠 라고 할 만한 내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는 과정에서 힘드셨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비문학 독해 훈련 진짜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강력하게 드는 회차였습니다. 또한 사실 이게 하나하나를 하루에 하나씩 읽으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연달아서 이렇게 읽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피로도가 높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답률이 얼마만큼 나올지 저는 각자의 컨디션과 여러분들이 그동안 훈련해온 양에 비해서 굉장히 편차가 커질 만한 회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걸 무조건 어려웠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요 정도의 집중력을 잘 길러냈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누군가에게는 그래도 꾸역꾸역 풀만한 문제들이고, 누군가는 아예 정말 머릿속에 이 글의 내용이 잘 들어오지 않는 상태로 문제를 그냥 사실상 푸는 것도 안 푸는 것도 아닌 상태, 뭐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들이 이번 회차 통해서 혹시라도 다음 회차 준비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집중력 있는 독해 훈련, 그리고 내가 자발적으로는 읽지 않을 법한 수준의 글들을 조금 몇 제시문 연달아 읽어내는 훈련, 이런 것 좀 반복하셔야 된다. 일단 우리 본 교재에 나와 있는 제시문 정도는 능수능란하게 읽으실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시문 난이도 높아졌고 제시문 길이도 길어졌고, 그 다음에 세부 정보의 확인 정도를 아주 높여 놓으셔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대충 선택지에 나와 있는 어휘 봐가면서 이런 어휘가 제시문에 어디쯤 있지? 이렇게 찾아 헤매는 방식으로 문제 푸는 것 이번 회차에서는 절대 먹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 문서, 일반 문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조금 정보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방법과 관련해서 안내문 확인했고요. 공익광고와 폭염 재난 대책 설비 보조 지원 사업 안내, 그래서 아주 간단한 더하기 빼기 문제 정도도 출제되기는 했는데 이 부분에서는 크게 특이점이 없었다라고 확인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국어문화 파트가 조금 어려워졌어요. 지난번보다 이생규장전, 혈의노, 황순원과 같은 주요 작품과 작가 물어보는 문제는 크게 문제 없었고, 워낙 다 유명한 작품이고 우리가 봤던 작품과 작가여서 크게 문제 없었는데요. 남북한의 사전 활용 방법도 이것도 상관없었고, 수어나 점자도 사실은 문제 없었습니다. 이번 회차 같은 경우에는 점자 문제는 기존과 달리 출제되지 않았었는데 이게 핵심이었죠. 중세국어가 아주 어렵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도대체 중세 국어를 그냥 원문으로 주면서 그냥 다이렉트로 물어보는 문제들이 출제돼서 요거 틀리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틀리셨어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그냥 웬만한 수준으로 공부해서는 맞출 수 없는 문제였다. 그 정도 수준으로 공부해야 되나요?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저는 앞으로도 그렇게는 공부 안 할 거예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역시 우리의 중세국어, 근대국어 문제를 공부하는 이 수준은 그대로 유지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한 단계를 높이기 위해서 10단계의 에너지가 필요하다면 이거는 시험을 준비하는 방법으로는 현명하지 않기 때문이고요. 근대국어 읽어지는 수준의 글이 나왔어요. 토월회에서 연극하는 내용, 그 광고문이었죠. 근데 충분히 읽어질 만한 글이었고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내용 확인할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중세국어 문제는 틀리셨어도 괜찮은데 근대국어 문제는 맞추셨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법률 용어라는 애가 나왔어요. 이거 약간 특이하죠. 근데 이것도 법률 용어여서 특별히 더 어려웠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맥락적으로 얼마나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었느냐, 요거가 조금
정답과 오답을 가르는 여지가 될 텐데요. 요것도 여러분들이 정답률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게 뭔가 어떤 특정한 유형으로 자리를 잡는다면 우리가 별도로 공부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냥 이번 회차에 법률 용어라는 표현으로 그냥 맥락적인 어떤 정확한 문장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문제로 출제된 거라면 뭐 앞으로도 그게 법률 용어이건 행정 용어이건 무엇이건 간에 읽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문기사 표현과 관련해서 이제 사실 이게 신문기사여서가 아니라 정확한 문장 표현 할 수 있느냐 이런 거 물어보는 문제. 이전엔 우리가 방송 언어라는 방식으로 또 묻기도 했죠. 따라서 이런 문제들 크게 다르진 않았으나 그래도 약간 표현 자체가 좀 낯설어져서 늘 나오던 대로 방송 언어, 아니면 중세국어, 근대국어도 그냥 동일한 표현들, 아니면 남북한의 어휘 차이 뭐 이런 거 물어보는 문제였다면 오히려 그냥 우리가 관성대로 풀었을 텐데, 이번에는 약간 표현들을 달리했다는 것, 그리고 중세국어 너무 어렵게 나왔다는 것, 뭐 이 정도 확인하고 우리 일단 준비한 것을 충분하게 잘 쏟아냈으면 그걸로 오케이 하고, 다음 회차 준비 과정에서 어디에 얼만큼 비중을 안배해야 될지 요거 전략 세우는 것으로 다시 넘어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저희 이번 회차 문제 좀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다음 회차 준비하신다면 이런 거 늘 말씀드립니다만 그래도 이번에 새로 준비하시는 분 계실 테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연필로 OMR 카드 체크합니다. 그래서 컴퓨터 사인펜 가져가시면 안 되고요. 수험표에 다 나와 있긴 하지만 꼭 컴퓨터 사인펜 갖고 가시는 분 계세요. 연필인데 이게 OMR 카드가 그쵸, 여러 번 칠하는 게 이제 귀찮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연필을 연필깎이로 깎아 가지 마시고 칼로 깎아 가세요. 그래서 한두 번만 체크해도 되게끔, 이게 굉장히 민감하게 지금 채점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두 번만 체크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굵은 연필로 깎아 가시고, 그 다음에 그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로 이제 키보드의 삶을 살거나 아니면 애플펜의 도움을 받지만 그래도 펜을 쓸 때는, 종이에 쓸 때는 샤프를 주로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딱 연필만 책상 위에 올려놔 이러지는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쓰는 샤프나 아니면 익숙한 펜 가져가셔서 문제 풀 때는 막 그런 걸로 지저분하게 푸시고, 마킹할 때는 굵은 연필로 작성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은 20분에 집어넣으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20분부터 40분 정도까지, 이게 감독관의 성향에 따라서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20분부터 40분 정도까지 그냥 종이를 책상 위에 놓고 있는 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요때 볼 수 있는 간단한 정리본 갖고 가시는 것 권하겠습니다. 보통 태블릿 같은 거 갖고 오셨다가 핸드폰, 전자기기 집어넣어라 이러면 이제 이때부터 되게 그냥 공허하게 앉아 있어야 되고요. 사실 40분부터 정각까지 앉아 있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요 시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뭐 A4 용지 몇 장 정도로라도 출력을 해가시거나 아니면 뭐 어디서 찢어 가시거나 메모를 해가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 중에는요, 듣기평가 전에 에어컨 꺼달라고 하셔도 됩니다. 이게 학교마다 상황이 좀 달라서 어떤 학교는 막 에어컨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리는 학교 있거든요. 근데 정말 한 글자를 못 들어갔고 그 문제를 놓쳐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에어컨 상태 봐서 선생님한테 미리 에어컨 잠깐 꺼달라고 요청 정중하게 드리면 뭐 전혀 문제 없거든요. 그래서 끈 상태로 듣기 말하기 수행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켜달라고 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괜히 에어컨 소리 때문에 들을 수 있는 문제 못 듣지 않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연습하실 때 우리가 기계적으로 시간 나눈 대로 그대로 딱딱 나눠서 푸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이번 회차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요 정도로 나눠지는 게 적합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반드시 이렇게 나누셔야 된다는 아니고, 이번 회차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나누어서 푸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후행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럼 다음 회차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기출이 나올 테니까 이렇게 나누어서 한번 풀어보시고, 아, 내가 지금 어디에서 조금 부족하구나, 내가 어디에서 시간을 과하게 쓰고 있구나 라는 거 기준점으로 잡으셔야 되겠습니다. 반드시 이 안에 들어와야 한다가 아니라 이걸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강한 지점, 약한 지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해서 뭔가 기계적으로 척 풀어내는 요 훈련이 되어 있어야 여러분들이, 이거 시험 준비하는 거니까요, 이 시험력을 기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훈련이 되어 있어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굉장히 익숙해졌을 때 훨씬 더 최상의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점 확인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시험 후, 이제 오늘 시험 보신 분들
여한 없이 보셨는지 일단 요것부터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조금 더 볼 걸. 뭐 아니면 하루 이틀만 더 공부할 걸. 이렇게 이제 후회가 남으면 안 되잖아요. 시험의 가장 큰 괴로운 지점은 후회를 남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잘 보고 못 보고를 떠나서 우리가 요 시험을 치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썼는데, 그리고 모든 스케줄을 여기에 맞춰 놨는데 여기에서 이제 여한이 남아버리면 굉장히 힘들어지고 막 심정적으로도 막 짜증나고 이러니까 일단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셔야 되겠고, 최대치를 털어내셔야 되겠고, 그리고 여한이 남건 안 남건 간에 이미 시험 끝났으니까 이제 뭔가 아쉬운 지점은 그냥 잊어버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번 회차로 모든 시험 준비가 끝나고 좋은 성과 받아서 다시는 이 시험 안 봤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이번에 연습 삼아 보신 분들은 다음 회차 보셔야 될 텐데, 그렇다면 내가 어떤 부분에서 강점이 있고 이런 지점에 대한 공부가 조금 더 이루어져야 하는구나 라는 것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확인해보는 기회로 삼으셔야 이번 회차가 의미가 있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일단 비문학 독해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어법의 범주 조금 더 늘려야 되겠다. 예문 중심의 어휘 학습 조금 더 해봐야 되겠다. 이런 기본적인 3대 산맥만 잘 잡고 가셔도 얼마든지 경쟁력 있는 결과 얻으실 수 있다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고요. 다시 한번 오늘 시험 치르신 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다음 회차 시험 치르셔야 될 분들 다음 회차 시험 후에 정말 유쾌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는 강의실에서 그리고 모니터로 다시 뵙도록 하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